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네, 잘 부탁드리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워낙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스위프트 컨커런시 적응기라는 이제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제목은 스위프트 컨커런시 적응기인데, 제가 스위프트 컨커런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을 주로 다루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일단 작년에 입사한 주니어 개발자고요. 라인 플러스에서 iOS 플랫폼 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플러스 입사하기 전에는 속트라는 대외 활동 진행했었고요. 거기서 iOS 개발 처음 시작해서 이제 iOS 개발자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커리어가 좀 적은 편인데, 제가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일단 작년 6월에 입사해서 제가 스닙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입사 동기분 한 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이제 iOS랑 스위프트 전반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에 작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작년 WWDC가 열렸고요. 저희 iOS 개발자분들 끼리 한 30분 정도가 세션을 하나씩 맡아서 이제 WWDC 세션을 하나씩 정리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마침 신입 스터디에서 배웠던 GCD 컨커런시랑 WWDC에서 새로 도입된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제가 조사를 했어서 그걸 좀 섞어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는데, 저 글이 좀 많이 조회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글에 스위프트 컨커런시라고 치면 꽤 상단에 노출되길래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블로그 글을 보고 여기 그 싱크스위프트 측에서 연락 주셔서 발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좀 문법적인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은 사실 좀 많이 원론적인 얘기들이, 그러니까 개발적인 얘기와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일단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SE0296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위프트 에볼루션 프로포절에 나왔던 문서에 잘 나와 있는데, 제 세션에서도 그걸 좀 정리를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 펑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웹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 디코딩을 한다거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간단한 함수인데, 지금 콜백 블록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코드의 결과를 뒤쪽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콜백이 늘어나고, 콜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덴테이션이, 이제 줄바꿈이 계속 생기게 되면, 탭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가독성이 낮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제 동기분께서 예전에 발표할 때 쓰셨던 자료인데, 우스갯소리로 콜백 아더변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너무 많아지면은 어쨌든 가독성이 매우 낮은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러 핸들링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코드를 앞선 코드랑 거의 같은 코드인데 지금 에러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컴플레이션 블록을 받아가지고 저 리절트 타입에는 리절트라는 변수에는 이미지를 넣어주거나 에러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컴플리션 블럭으로 이미지 혹은 에러를 넣어주는 넣어줘서 에러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4가지가 있어요. 위에부터 컴플리션 블럭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에러가 없이 이미지가 리절트로 변환이 되면은 거기다 이미지를 넣어주고 에러는 nil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컴플리션 블럭을 실수로 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 코드를 작성할 때 지금 저 가드레눈에서 컴플리션 블럭을 빼도 사실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러 처리를 빼먹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저 이미지 리절트가 들어있는 컴플리션 블럭을 빼먹어서 적절한 결과 처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코드를 뭐 리절트 타입으로 묶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코드 측면에서는 좀 더 깔끔해질 수 있어도 이 역시 지금 컴플리션 블럭을 호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컴플리션 블럭을 누락하게 되면 에러 핸들링을 빼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도 등장한 다른 문제점은 이 컨디셔널 익스큐션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밑에부터 보시면은 파라미터로 받은 펄슨 타입의 레시피언트가 프로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선언한 블록을 실행을 하고 스위즐이라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지를 디코딩해서 거기서 나온 이미지 결과로 스위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스위즐이라는 것에다가 컴플리션 블록까지 넣어서 이제 어떤 코드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선언을 해두고 이제 뒤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실행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단 저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행될 코드를 미리 작성하는 거라서 탑다운 어프로치도 좀 저해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컴플리션 블럭을 저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캡처링하는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또 따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잘 작성하면은 괜찮겠지만 이 역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 나온 3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스위프트 컨커런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드고요.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코드를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재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만 보셔도 앞에 나온 3가지 문제점을 다 상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지금 앞에 이 코드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 보이죠. 인덴테이션도 없고 콜백 블럭이 없어서 매우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러 핸들링도 지금 어차피 에러를 스로잉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컨디셔널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코드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문법적인 장점이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코드를 조금 작성해 보시면은 금방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세션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역시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것도 이 부분에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레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남은 세션의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 작년 WWDC 세션 중에서 비하인드 씬이라는 세션이 있는데, 여기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션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 세션을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예시로 들고 있고요. 좀 네트워킹 작업을 통해서 피드를 받아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네트워킹 작업은 컨커런트 큐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동기화를 지켜야 되니까 시리얼 큐에서 동작을 해줄 겁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밑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델리게이트는 컨커런트 큐로 작성을 해주었고, 이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큐에 저장하는 부분은 싱크로 작업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큐는 시리얼 큐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GC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면은 시리얼 디스패치 큐의 경우에는 그 오른쪽 위에서 보시면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왼쪽 보시면 시리얼 디스패치 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컨커런트 디스패치 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제 스레드를 하나씩 생성해서 추가해주는 개념으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이런 코드에서 네트워킹 작업이 실행이 될 때마다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성을 해줄 때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큐에 싱크 작업으로 저장을 해줄 때 스레드가 블럭이 되고 다른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을 만날 때마다 스레드가 하나씩 계속 생성이 되고 스레드가 블럭이 하나씩 또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아까 그 코드를 다시 보면은 그 업데이트할 피드가 feeds to update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피드가 담겨 있다고 하면은 앞에 나왔던 상황이 100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개의 스레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가 많이 생성되게 되면은 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메모리 오버헤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블럭된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스레드 내부에서 갖고 있는 리소스들이 있었을 텐데 그 리소스를 락하고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경우에는 데드락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오버헤드 측면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의 CPU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다는 것은 CPU가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선 그 코드를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다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목하실 점은 await 키워드입니다. 지금 await의 역할은 지금 여기서 스레드가 블럭됐던 부분을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블럭 대신에 이제 펑션 콜로 저 밑을 대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 생성 없이 컨티뉴에이션 개념으로 이 기존의 GCD에서 스레드 블럭되던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는 개념으로 이 방법을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스레드 생성 없이 이 펑션 컬러, 그러니까 그 await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이제 다뤄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싱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힘 영역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싱크 펑션이 아닌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펑션을 살펴보면 어떤 펑션이 실행되게 되면 그 스레드의 스택 영역에 그 펑션 프레임이 쌓이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펑션 4가 실행되면서 이제 그 안에 선언된 베리어블들이 그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싱크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왼쪽 코드 밑에 있는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된 상태이고 지금 그 중에서 feed에 add가 지금 불린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스택 영역에 add라는 함수에 프레임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await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컨티뉴에이션들이 이제 끊기고 이제 컨티뉴에이션 자체가 블럭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중요한 게 await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id와 article을 먼저 보실 거예요. await 밑에 있는 얘네들은 그 await 이후에 선언이 되어가지고 await 이후에만 사용이 돼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await으로 서스펜션 됐다가 돌아오고 나서 저 하나의 컨티뉴에이션 블록 안에서만 생성이 됐다가 사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스택 영역에 그냥 저장이 되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await 키워드 때문에 이제 갔다 와야 돼서 힙 영역을 이제 또 할당을 해줄 건데 이 new articles의 경우에는 await 이전에 파라미터로 들어와서 await 이후에 사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continuation이 블럭됐다 다시 올 거기 때문에 힙 영역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dd 함수 안에 save 펑션이 불릴 거고요. 그럼 이 save 펑션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방금 보시다시피 add 스택 프레임을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여드렸던 async 펑션이 아닌 경우에는 스택에 이제 그 펑션이 실행이 될 때마다 이게 하나씩 푸시돼서 쌓이는 느낌인데, 근데 지금 이 async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힙 영역에 지금 그 펑션의 그 컨텍스트가 이미 가 있죠. 그래서 스택 영역에 계속 쌓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그 스택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save 펑션도 지금 async 펑션이니까 힙 영역에도 할당이 될 거고요. 네. 그럼 나중에 save 펑션까지 서스펜드가 돼서 await을 만나서 서스펜드가 되었을 때 이제 스레드는 다른 작업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저희가 진행하던 함수 말고. 그러다가 이제 스레드에 빈 공간이 생기면은 이 기존에 서스펜드 되었던 함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다시 돌아온 스레드는 서스펜션 이전의 스레드랑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레드 안에서 실행이 되다가 서스펜드가 되어서 힙 영역에 가 있는데 지금 얘네를 다시 실행시켜주려고 하는 스레드는 이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스레드가 같은 스레드로 돌아올 거라고 상정하고 코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예시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스위프트 컨커런시 작성할 때 되게 당연히도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다가 태스크 블럭 안에서 비동기로 이제 await을 이용해서 async 펑션을 이용해서 인티저 밸류를 더해주고 태스크 블럭 밖에서 어떤 그 작업을 해주려고 하면은 당연히 서로 다른 스레드인데다가 태스크 안의 환경은 그 스위프트 컨커런시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의 예시는 이제 await 저 키워드를 만나기 전에 태스크 블럭 안에서의 스레드와 await 키워드를 만나고 나서 다시 재개됐을 때의 스레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save 펑션이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continuation이 되어서 save 펑션이 이제 다시 스택 영역에서 실행이 될 건데, 그러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dd 함수로 다시 돌아오면 이 save 펑션이 실행된 다음에 zip 함수가 불릴 텐데, 지금 zip 같은 경우에는 async 펑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택 영역에 아까는 대치되었던 거에 반해서 이 zip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택 프레임 위에 쌓일 거고, 당연히 이제 얘는 서스펜션 되는 애가 아니니까 힙 영역에는 따로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원리들이 다 왜 스위프트 컨커런시는 스레드 생성 없이 이런 블럭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스레드는 코어의 개수만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이용했다면. 그리고 당연히 스레드도 블럭이 되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글 작성할 때 앞서 보여드린 코드랑 거의 같은 코드를 실험을 해서 돌려본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 GCD 환경에서 돌린 코드고요. 이렇게 스레드가 많이 생성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스레드가 이제 4개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GCD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스레드 익스플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세션에서는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소개를 하는 세션이니까, WWDC 세션에서는 하니까 스레드 익스플로전을 약간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작성할 코드들은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드에 추가하거나 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GCD 코드를 작성할 때 스레드를 어떻게 하면 덜 만들면서 작성할 수 있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WWDC에서도 계속 이 올바른 GCD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었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리얼 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컨커런트 큐는 어쨌든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리얼 큐 같은 경우에 하나 스레드에서 실행이 돼서 스레드 익스플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시리얼 큐를 선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컨커런트 큐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처럼 컨커런시 리밋을 걸어놔가지고 한 번에 실행될 수 있는 컨커런트 태스크의 개수를 제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코드도 뭐 100개의 피드가 있으면 100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컨커런시 리밋을 걸어놨다면 스레드가 많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2016 WWDC에서는 하나의 더블 시스템에 하나의 큐를 할당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었고요. 저 보여드렸던 코드는 되게 간단해서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디스패치 큐로 선언이 될 수 있었는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저렇게 디스패치 큐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다양한 디스패치 큐를 하나의 서브 시스템은 하나의 타겟 큐로 묶어서 해주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타겟 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리얼 디스패치 큐의 장점은 스레드를 하나로, 스레드가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지켜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큐에서 시리얼 디스패치 큐를 이용했던 이유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는 동기화 문제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꼭 컨커런트 큐, 물론 컨커런트 큐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시리얼 디스패치 큐를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시리얼 디스패치 큐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내부 동작 중에 프라이빗 인벌전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타겟 큐 내용이 처음에 좀 나오는데, 이건 아직 이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아닌 GCD 환경에서의 프라이빗 인벌전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큐 2개가 하나의 타겟 큐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큐에서는 1에서 6, 그리고 Q2에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작업이 쌓여 있는데, 하나의 타겟 큐로 묶었기 때문에 이 타겟 큐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하나의 스레드에서. 근데 이때 프라이어리티 인벌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주황색은 가장 높은 QS를 가진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그리고 초록색은
두 번째 QoS를 가진 유틸리티, 파란색이 지금 가장 낮은 QoS를 가진 백그라운드인데 하나의 타겟으로 쌓이다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유저 이니시에이티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저 이니시에이티드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들어간 백그라운드랑 유틸리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유저 이니시에이티드는 최대한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QoS이기 때문에 이걸 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GCD에서는 기존에 이걸 해결하려고 이 그냥 타겟 큐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에 QoS 자체를 그냥 유저 이니시에이티드로 높여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하나의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큐에다가 좀 더 높은 QoS를 가진 A, B가 쌓여있고 그리고 1부터 7은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늦게 실행돼도 되는 그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A가 지금 실행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B가 실행되려면은 그 백그라운드 QoS를 가진 1, 2, 3, 4가 모두 실행이 돼야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 QoS가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니까 기존의 GCD에서는 이 앞에 있는 1, 2, 3, 4를 전부 다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QoS로 바꿔줘서 B가 그 너무 늦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세이프트 컨커런시에서는 이 프라이어리티 인버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액터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오늘 세션에서 액터 개념까지 너무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액터는 그 기존의 클래스랑 유사한 개념인데 시스템 차원에서 그 내부 변수에 대한 데이터 레이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보시면은 지금 이 클래스로 선언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클래스는 스토어드 프로퍼티인 딕셔너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URL 세션에서 데이터 태스크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냥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제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코드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URL 세션에 그 델리게이트 큐가 컨커런트 큐였다면은 여러 스레드에서 한 번에 이제 딕셔너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레이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잠정적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액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해당 동기화 문제를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립되지 않은 컨텍스트로 이 딕셔너리에 접근을 하려 한다면 컴파일 에러를 내줍니다. 이 액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앞에 GCD 코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세이프트 컨커런시 환경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큐가 액터로 변경이 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이제 네트워킹에서 뭐 무슨 피드를 받아온다 했을 때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액터가 생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액터는 또 데이터베이스 액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프라이어리티 인버전에 관련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액터가 D1이 있었죠. D1이 이제 실행이 되다가 지금 어웨이를 만나서 서스펜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스포츠 피드 액터가 저 데이터베이스 큐가 서스펜드 된 자리를 와가지고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스포츠 피드 액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한 상태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데이터베이스 액터가 지금 D1이 서스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다 끝나야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앞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액터는 이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동기화 문제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D1이 있는 채로 저 액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D2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D2를 실행하고 D1을 뭐 나중에 실행하거나 지금 서스펜드된 S1을 다시 갖고 실행을 하거나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보시면 D2가 나중에 생긴 액터인데 그 D1보다 먼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스위프트 컨커런시 환경에서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GCD 컨커런시에서 그
그 프라이어티 인버전 일어난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B를 그냥 앞으로 먼저 가져와가지고 그냥 B 먼저 실행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건 비교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당연히 앞에 1, 2, 3, 4, 5를 굳이 유저 이니시에이티브로 높여줘서 리소스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리고 B가 먼저 실행되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제가 실험을 해본 건데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앞에 백그라운드 워크 아이템을 15개를 넣고 그 뒤에 이제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워크 아이템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백그라운드 워크 아이템을 QoS 높아졌겠죠, 유저 이니시에이티브로. 그래도 저 순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작성하게 되면은 네, 지금 뒤에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QoS를 가진 애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으로 끌어와서 실행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마구마구 쏘아붙였는데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